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믿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고 듣는 일이나 뉴스만 봐도 그랬거든요. 착하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이 날벼락 같은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짓만 골라서 하던 인간들이 오히려 더 잘만 살게 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계기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동서는 말 그대로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걸까 싶은 사람이었죠. 입만 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퍼붓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싫은 소리는 단 한마디도 참지 못하는 인간이었거든요. 동서와 결혼한 도련님도 딱히 다르지는 않았죠. 견디다 못한 저와 남편은 결국 그 동서네를 손절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으니 잊혀지는가 싶더니 얼마 전 우연하게도 몇 년 만에 그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었죠. 제가 겪었던 그 사연을 오늘은 여러분께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3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가 2명이 있었죠. 지금도 썩 좋은 형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사람이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아버지는 시장에서 나물거리를 파는 채소 장사를 하셨는데 그게 큰 돈은 되질 않았거든요. 엄마는 저희 3남매를 키우면서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셨고요. 어릴 때는 솔직히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항상 흙먼지가 묻어있는 아버지와 남의 집 청소를 하는 엄마가요. 친구들과 같이 하교를 하다가도 저 멀리서 아는 척 해올 아버지가 싫어서 지름길을 빙 둘러서 가기도 했고요. 비싼 학용품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살 정도로 잘 사는 친구들과 비교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면서요. 하지만 가난한 집 자식들은 철이 일찍 든다고 하잖아요. 남들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사춘기가 온다는데 저는 오히려 그 무렵에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부끄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어요. 밤마다 끙끙 앓으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언젠가 꼭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려야지 하는 다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오빠들과 저 셋을 전부 다 대학에 보내셨거든요. 비록 원하는 만큼 학원을 다닌다거나 비싼 물건들을 턱턱 살 수는 없었지만 공부만큼은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셨죠. 비록 두 분은 가난 때문에 대학을 다니지 못했지만 자식들만큼은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길 바라셨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간 덕분에 저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학교의 캠퍼스 커플이었거든요. 대학 생활도 남편과의 연애도 모두 즐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었어요. 기쁘지 않을 일도 하나도 없었죠. 제가 원래도 근심 걱정이 크게 없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남편은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잔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됨이 성실하고 착한 것은 말로 할 필요도 없었고요. 제가 이걸 하자고 해도 괜찮다, 저걸 하자고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딱 저희 아버지 같았죠. 아버지도 엄마가 하자고 하시는 건 뭐가 됐든 다 좋다고 허허 웃으시던 분이셨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이라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저에게 마음고생은 시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몸고생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게 마음고생이라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저희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파라리 부모님의 성격 덕분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서 싸우는 모습을 저희는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가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죠. 28이 되던 나이에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바쁜데 왜 뭐하러 또 왔어? 저번 주에도 와놓고는. 어머님 혼자 심심하실까봐 놀러 왔죠? 오다가 보니까 꽃이 예쁘게 폈던데. 날도 좋은데 저희 꽃 구경 나가요. 그래, 나야 좋지. 그런데 아범은 안 오니? 요 앞에 주차하고 있어요. 도련이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태수? 걔는 또 글인지 뭔 짓으로 나갔어. 그냥 우리끼리 나가면 돼. 시댁은 평범한 집이었어요. 잘 사는 건 결코 아니었지만 저희 집만큼 어렵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범한 집 딱 그 자체였죠.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오래된 작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혼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놓고 가신 재산이 아주 약간 있어서 그걸로 생활비를 보태 쓰기는 하시지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형편이라고 들었죠. 그래서 자식 둘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는 매달 조금씩 시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나름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시어머니와도 매주나 격주 단위로 주말에 만나서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고요. 가끔씩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시기도 하고 제가 마시는 디저트를 사다 드리기도 했고요. 남편에게는 1살 터울의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와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 또래 남자애들에 비해서 낯을 많이 가리고 조용한 데다 조금 엉뚱한 구석이 있는 편이기는 했지만 저 정도면 무난하다 싶었죠. 제가 시집을 가고 딱 3년 뒤에 시동생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던 시댁의 불화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시집을 온 동서 때문이었죠. 동서는 정말이지 제가 처음 보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성격이었고요. 동서, 불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거기 양파 껍질 좀 벗겨줄래? 형님,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요즘 깐 양파 사지 누가 일일이 양파 껍질을 벗겨요? 까놓은 양파는 비싸잖아. 어쩌다 한두 개 쓸 거면 몰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쓸 거면 그냥 양파를 사는 게 낫지. 저는 툴툴거리는 동서를 달래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처럼 집에서 밥을 해먹자며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그 이야기를 미리 전달받지를 못한 건지 외식을 하는 줄 알고 왔던 동서의 입이 대빨은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다 양파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사두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사두신 걸 어쩌냐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장을 봐왔다는 오해를 계속하게 놔둔 거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서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니, 까놓은 양파가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까고 있는 수고가 더 들겠어요. 제 시급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형님? 하루 나가서 일하면 까놓은 양파 한 트럭은 사겠어요. 아, 그래. 다음부터는 깐 양파 사서 쓰자. 오늘만 좀 수고해. 저 태어나서 양파 직접 까는 건 유학 생활에서나 한번 해볼까 말 거였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참. 동서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동선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의대 교수라고 들었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양파 한 번 제 손으로 안 까봤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테고요. 지금도 동선에는 결혼 후에
친정에서 주는 용돈으로 요리며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를 쓰고 있었거든요. 동서도 명문대를 나와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다고 들었고요. 사실 그런 대단한 집안이니 결혼할 때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저쪽 집안에서요. 시동생은 동서와 같은 학교를 나와 저희처럼 캠퍼스 커플로 만나게 된 경우였어요. 사실 시동생이 성격은 특이하긴 해도 좀 많이 잘생겼거든요. 무슨 학교 홍보 자료에 표지 모델로 실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연애도 동서가 먼저 반해서 쫓아다녔다고 했고요. 사실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진 것 같은 동서도 외모는 평범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평범보다도 못한 편이었는데 시동생과 나란히 서 있으니 더 두드러질 정도였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별 볼 일 없는 시댁 사정을 들은 동서네 집안에서 거의 의절할 것처럼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 결혼 아니면 아무와도 결혼을 안 하겠다며 우겨대니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요. 아무튼 얼굴은 잘나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아무튼 누가 봐도 한참을 기우는 결혼이었으니 결혼 후에 의리된 건 시댁 쪽이었어요. 어지간하면 동서의 말을 들어주려고 했고 동서가 불편하다는 건 누구도 시키지를 않았죠. 아주 집안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저 입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동서를 보면 마치 지금까지 평생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아온 적이 없는 사람 같았죠.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아나무인에 심지어 위아래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부엌이 너무 좁아서 요리를 못하겠어요. 가스레인지도 낡아서 불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에어컨도 하나 없어서 덥기도 너무 덥고요. 그러니 불 앞에 있어서 더 더운가 보다. 거기 선풍기 좀 바짝 끌어다 쓰렴. 선풍기가 문제가 아니라요. 집도 좁은데 이런 집에서 이런 거 만들어 먹지 말고 저희도 나가서 외식이나 하는 게 어떠세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좁은 데서 다들 고생만 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네요. 이 집 식기세척기도 없어서 나중에 먹고 나서 설거지도 또 직접 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렇다 치고 시어머니에게까지 조금의 필터링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모습에는 남편도 저도 입을 떡 벌릴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서 잠시 살다 왔다더니 저게 미국식 정서인 건지 헷갈리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저희가 놀랄 정도였으니 시어머니는 오죽하셨겠어요? 그래,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밖에서 사 먹기로 하자. 시어머니는 동서의 당돌한 모습에 처음에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듬 하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딱히 말이 통하지도 않으니 포기를 하신 거였죠. 처음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냥 거슬리지만 참아 넘길 수는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동서의 말버릇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뱉어도 그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한 번은 제주도에 있는 시댁 쪽 친척의 결혼식에 다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집에서 저희의 항공권과 숙박 비용을 모두 대주셨거든요. 남편과 제가 그걸 받아서 항공권을 끊고 숙박도 미리 예약했고요. 그런데 뒤늦게 공항에 도착한 동서가 또 딴족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비즈니스석으로 끊으신 줄 알았는데 이코노미 좌석을 끊으신 거예요? 어? 저쪽에서 보내준 항공권 비용 맞춰서 결제한 거지. 왜? 불편해? 저 허리가 안 좋아서 이코노미 못 타요. 미국 갈 때도 탄 적이 없었는데 무슨 제주도를 이코노미로 가요? 그래? 우리는 몰랐네. 그럼 미리 말을 해주지 그랬어. 동선의 좌석은 따로 끊을걸. 그걸 말로 해야 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이코노미 타고 다녔겠냐고요. 순간 확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말이었죠. 저희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동서를 쳐다봤고요.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을 생각해서 저는 우선 참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좌석 바꾸라는 저의 말에 동서는 알겠다며 달려갔지만 자녀 좌석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원래 예약한 대로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가는 내내 투덜거렸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나중에 시동생이 동서가 없는 곳에서 슬쩍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유난스럽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고 원래 저렇게 자라서 그렇다면서요. 시동생이 무슨 잘못이겠나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분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설마 여기가 저희 숙소는 아니죠? 예약한 건 맞아. 또 뭐가 문제야? 밥솥아. 도대체 친척집에서 얼마를 줬길래 이런 곳으로 예약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형님네 형편이 어려우셔도 형님이 중간에 그 돈 가로채신 건 아닐 테고. 뭐라고? 솔직히 너무 심하잖아요. 무슨 특급 호텔을 바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초대했으면서 이런 곳으로 숙박을 잡을 돈을 주지? 들을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내린 호텔 입구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와 호텔을 번갈아 보는 동서의 표정도 가관이었죠. 아니, 동서, 말이 좀 심한 것 같네. 형편이 어려워도 뭐? 중간에 돈을 가로챘냐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형님 센스에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호텔 같은 곳이 많이 안 다니신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고 나쁜 건 다들 알지 않나요? 형님 눈에는 여기가 좋아 보이세요? 누가 들으면 제가 어디 허름한 동네 모텔급 호텔이라도 예약한 줄 알았을 겁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4성급에서도 꽤 괜찮다고 소문이 난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도 깨끗했고요. 동서 말대로 최고급으로 예약했으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성수기라서 제주도 호텔 가격이 많이 비싸기도 했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해결하려면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안목없는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재수 씨가 숙소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네가 재수 씨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잘게요. 그래봤자 이틀인데요, 뭐. 참다 못한 남편이 시동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요. 시동생의 말에 동서가 또 발끈하더라고요. 둘은 어딘가로 가서 한참을 쏙닥거리는가 싶더니 결국 같은 호텔 스위트룸으로 변경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는 가방을 끌고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시어머니는 한숨만 내쉬고 계셨죠.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는 결혼식 당일까지 동서와 만날 일은 없었어요. 방 안에서 피곤하다며 룸서비스나 시켜 먹고 아예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유사한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동서의 막말은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 갔죠. 저나 남편 그리고 시댁을 싸잡아서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건 예사였습니다. 결국 일이 터진 건 시어머니 생일 때문에 모였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 때문에 집에서 일절 음식을 안 해먹기로 했긴 했는데 저희는 모처럼 비싼 식당에서 회를 먹기로 했었죠. 시어머니가 회를 좋아하셨거든요. 룸으로 예약해서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그날그날 달라지는 구성으로 회가 차례대로 들어왔고요. 뭐만 하면 초를 치는 동서 때문에 가족 모임은 늘 신경 써서 잡는 편이었죠. 저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려면 솔직히 무리한다 싶은 지출을 해야 가능했지만 또 난리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웬일로 이런 곳으로 예약을 다 하셨대요? 저 생각도 못했었는데. 어머니 많이 드세요. 재수 씨도 많이 먹고요. 확실히 오늘은 기분이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마음에 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은 다행히도 별 분란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모이는 자리였고 더 이상의 다툼은 저도 이제 질릴 정도로 피곤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신지 술도 한잔하자면서 시키셨습니다. 사케를 시켜 다들 기분 좋게 한두 잔씩 마신 이후였어요. 오늘 저녁 식사는 아주버님이 사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보탤게요. 아니야, 우리가 내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낼게. 오늘 술값까지 포함해서 60만 원은 나오겠는데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그 순간 저와 남편은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솔직히 아주버님 계속 사업 안 돼서 요즘 딱히 수입 없으신 걸로 아는데 형님이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하러 다니신다면서요? 무리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저희 남편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의류를 떼와서 동대문에 되파는 일이었죠. 하지만 정부 규제가 심해지고 직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수입이 예전 같지가 않은 처지였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사업을 접을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였어요. 사업을 지속할수록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 상태가 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고요. 아이도 키워야 했으니 저는 닥치는 대로 나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다니던 직장은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를 하느라 관뒀었거든요. 그 사정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말 좀 가려서 해. 예의 없는 성격인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제가 예의가 없다고요? 어머, 어이없어. 그럼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야? 사람 면전하려 대고 그딴 소리를 하는 게? 그러자 오히려 동서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더니 저희를 비꼬기 시작했어요. 제가 형님한테 이런 말을 들을 처지는 아닌 것 같네요. 형님은 예의도 교양도 없으시잖아요. 수준 떨어져서는. 말이 너무 심하네요, 재수 씨.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 사실이잖아요. 그동안 수준 맞추느라 저도 나름 힘들었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더니. 이래서 없는 집 사람들은 문제라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그날의 모임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파토가 나고야 말았습니다.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먼저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당연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시동생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던 시동생도 나중에는 오히려 편을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 사람 말도 영 틀린 구석은 없지 않냐고요. 본인도 이 집에 시집와서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고 하면서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선애에게 뭐라고 하시긴 했지만 성격이 원래 저런 걸 어쩌겠냐고 제가 윗사람이니 오히려 저더러 참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동선애가 워낙에 시어머니께 용돈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 더 뭐라고 하기도 곤란하신 모양이었죠.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동서는 그렇다 치고 시동생과 시어머니의 반응에 놀라기까지 했죠. 제가 알던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날로 저희 부부는 동서네와 아이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댁에도 찾아가지 않게 되었고요. 얼굴을 안 보고 사니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진작에 이럴 것을. 왜 그동안 마음을 상하면서 살았던지. 특이한 건 그 뒤로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접고 생수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빚은 없지만 남은 돈도 없는 상황이라 돈이 급했거든요. 남들은 모두 힘들다고 기피하는 일이었지만 저희는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제 걱정 속에서 시작한 이 일이 과연 적성에 맞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뒤로 거짓말처럼 돈이 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한 달에 7, 800씩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 저희 둘 다 절약하고 모으는 걸 좋아해서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작게 도시락 가게를 차렸어요. 제가 요리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건강하게 한 끼 먹을 수 있으면서도 맛있는 도시락을 구상했어요. 처음엔 직장인이나 맞벌이하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게에 매일 오는 단골 중에 유명 연예인분이 한 명 있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그분이 여기서 도시락을 매일 사간다는 소문이 나서 팬들도 몰리기 시작했죠. 남편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저희는 옆 가게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시간이 흐른 뒤 도시락 가게는 이제 3호점까지 분점을 낸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처음 힘들게 가게를 내던 때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부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저 밥벌이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시작한 일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형편이 나아지다 못해 이렇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되었으니까요. 열심히 살기만 하면 저희 부부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희는 어려웠던 시절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도 노력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잘 된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모처럼 만에 시내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언니네 딸이 결혼을 한다며 만나자고 했거든요. 겸사겸사 얼굴도 보고 청첩장도 받는 자리였죠. 그런데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지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걸까요? 저는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저희 동서를요. 어머, 이게 누구야? 형님 아니세요? 그 목소리가 들린 순간 저는 설마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정말 맞더라고요.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다가온 건 저희 동서였습니다. 옷차림도 워낙에 화려하고 대낮도 아닌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길래 저는 처음에 멀리서 옆모습만 대충 보았을 때는 무슨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별 관심도 두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 유난스러운 차림새의 주인공이 저희 동서였더라고요. 무려 5년 만에 만남이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반가운 사이라고 굳이 아는 척까지 하면서 다가오는지. 저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보자 저는 말도 섞지 않았는데 벌써 피곤이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익숙한 얼굴은 동서가 항상 밉상짓을 시작하기 직전에 보이곤 하던 얼굴이었거든요. 꿈에서도 잊을 리가 없었죠. 진짜 형님 맞으시구나. 저는 혹시나 하고 불러본 건데. 그러게. 오랜만이네, 동서.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5년 만이죠. 저 가끔씩 구이랑 형님 얘기하고는 했어요. 아주버님 얘기도요. 우리 얘기를 했다고? 당연하죠.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머님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저는 저희랑만 연락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랑도 전혀 연락 안 하시나 봐요. 좀 그렇다. 비록 동서네와는 연락을 끊었지만 시댁이랑은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남편의 부모님이니까요. 혹시라도 동서네와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시댁으로 직접 가거나 가족 모임에 가거나 하지를 않았을 뿐이었죠. 바깥에서 시어머니만 따로 모셔서 가끔씩 식사도 하고 간간히 연락도 주고받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소식을 일절 동서네에게 전달하지도 또 동서네의 소식을 저희에게 알려주지도 말라고 했을 뿐이었죠. 아예 신경을 끄고 살고 싶었거든요. 아마도 눈치 없이 집요한 동서에게 둘러댈 말이 적당하지 않아서 저희 시어머니가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산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줘도 돼. 네, 저도 특별히 궁금한 건 아니었고요. 그나저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형님이 오시기에는 여기 너무 비싼 레스토랑 아니에요? 동서는 이것만큼은 정말 궁금하다는 듯 힐끔 고개를 돌려서 레스토랑 입구와 저를 번갈아가며 살피더라고요. 저 면전에 대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여전하더라고요. 어쩌면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바뀐 게 없는 건지. 심지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뭔가 눈치를 챘다는 듯 아 하고 작은 탄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더라고요. 형님, 혹시 접시 닦으러 오셨어요? 뭐라고? 여기 주말에 직원들 손이 부족해서 알바들 고용한다던데. 접시 닦으러 오신 거구나. 왜 형님 예전에도 접시 닦는 일 많이 하셨잖아요. 형님 잘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아직도 형편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딱해라. 기가 막혔죠. 동서는 나중에 진심으로 측은하다는 눈빛으로까지 바뀌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주말이면 부업으로 호텔에 접시 닦기 일을 하러 다녔었거든요. 남편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던 시절에요. 저야 그때는 생계를 위해 못할 일이 없었으니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접시를 닦는 게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불법적인 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말투로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를 했죠. 아직도 남한테 함부로 짓거리는 버릇은 못 고쳤나 보네, 동서? 조언 한마디 해주자면 언젠가 그렇게 입 놀리는 버릇 때문에 큰 코 다칠 일이 있을 거야. 방금 뭐라고 했어요? 짓거렸다고요?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저는 그 말에 또 발작 버튼이 눌린 동서가 개거품을 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뒤에서 말을 거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것도 다정하게 저에게 팔짱을 끼면서요. 누군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친밀한 스킨십을 해올 사람은 제 지인 중에 한 명뿐이었거든요. 바로 오늘 만나기로 한 언니였습니다. 오, 언니 언제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방금 막 들어가려던 참이에요. 뒤에서 한참 얘기 나누고 있는 것 같더니 진지해 보여서 말을 못 걸었지 뭐야. 방금 막 도착한 것 같던 언니는 알고 보니 뒤에서 저희의 대화가 길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언성이 높아지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끼어든 눈치였죠. 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앞에 동서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동서가 서 있었어요. 김효진 감독님! 뭐지? 나 알아요? 저번 파티에서 뵌 적이 있는데 기억 못 하시는구나. 저 최선이에요. 그때 인사드렸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소리를 지를 준비가 되어 있던 동서는 순식간에 180도 낯을 바꿔서 살갑게 웃는 낯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인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얼떨떨한 얼굴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뜻밖의 상황에 언니의 옆구리를 찌르며 물었죠. 효진 언니, 동서랑 아는 사이야?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라고요? 저 김태수 작가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김태수 작가요? 아, 기억이 날 것도 같네요. 언니가 한 번 더 묻자 동서는 도련님 이름을 대며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건넸습니다. 본인을 어떻게든 기억시키려는 노력이 애타 보이는 몸짓이었어요. 언니는 떨떠름한 얼굴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니를 잘 아는데 딱히 제대로 기억이 난 것 같지는 않은 얼굴이었죠. 그 대답에 호들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대꾸하던 동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요. 저 정말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제가 감독님을 뵈려고 오늘 여기 오고 싶었나 보네요. 저는 오늘 여기 만나러 온 건데. 감독님은 식사로 오셨나요? 그러고 보니 저 형님이랑은 또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지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동서는 그때까지도 언니가 팔짱을 끼고 있는 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답지 않게 조금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내뱉은 그 다음 말에 곧 동서의 얼굴이 일그러지고야 말았어요. 그러게요. 나는 접시 닦으러 온 건 아니에요. 아, 에이, 무슨 그런 농담을. 제가 한 말은 다 농담이죠. 당연히 감독님도 식사하러 오셨겠죠? 형님도 그렇고. 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언니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저한테 할 말이 많아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요. 뒤에서 벙쪄 있는 동서의 얼굴에 저는 솔직히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귀한 집 따님도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을이구나 싶더라고요. 동서의 사정은 듣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아까 도련님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였죠.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언니에게 전해 들으니 역시나 제 짐작이 맞더라고요. 제 친한 지인인 언니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보지 않는 저도 언니가 제작했다는 영화 이름은 다 알고 있을 정도였죠. 초대박자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하게 특정 장르물로 중박 이상은 터뜨리고 있는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침내 대박작을 2편 연달아 터뜨렸다고 했고요. 덕분에 언니 주변에는 같이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관계자들이 점점 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영화 배우들이나 투자자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언니, 우리 도련님이랑 동서랑 만난 적 있어? 응? 김태수 작가라고 하니까 기억나더라고. 영화인의 밤이라고 파티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인사한 게 다야. 그나저나 김태수 작가가 네 시동생인 줄은 몰랐네. 언니한테는 말할 기회가 없었지.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도 몰랐고. 그러게, 네가 그때 말했던 그 인연 끊었다는 시동생네 맞지? 아까 입구에서 보니까 잠깐 지켜봤는데도 이유를 알만 하더라. 어쩐지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는 네가 인연을 다 끊었다길래 무슨 일인가 싶더라니. 저희 도련님은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연락을 끊기 직전까지도 제가 기억하는 도련님의 모습은 항상 뭔가에 몰두해서 노트나 메모를 끄적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 입봉작은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길 정도는 되어서 꽤나 주목을 받았다고 들었었는데 그 뒤로는 영 일이 풀리지 않았다더라고요. 연달에 3편의 영화를 망하고 나니 더는 같이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감독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동서가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아무튼 참 세상 좁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언니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동서의 일은 잊어버렸어요. 어차피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금방 머리에서 지워지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도 지금보다는 더 낫을 테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다지 화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 콧대 높던 동서가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아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저의 처지가 예전과는 완전 달라지게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눈앞에서 동서가 막말을 퍼부어도 그저 너는 참 여전하구나 싶은 생각만 들 뿐이었죠. 오히려 딱한 건 동서였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사는 모습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일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까지 찾아온 동서를 마주하고 앉아있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불과 만 이틀 만에 말이에요. 나중에야 동서의 성화에
시어머니께서 마지못해 저희 집 주소를 알려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거기다가 동서와 제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나 나누고 있을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다짜고짜 약속도 잡지 않고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온 동서는 눈웃음까지 쳐가면서 저에게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안기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 싶었어요. 집이 너무 좋다. 저희 이사하려고 할 때 이 아파트도 예전에 보러 다녔었는데 형님이 여기 살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나저나 아주버님은 어디 나가셨나 봐요? 운동하러 나갔어. 그런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것도 여기까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제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저 그날 사실 형님 뵙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물론 놀라긴 했었죠. 여러 가지 의미로요. 형님 대체 김효진 감독님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그날 보니까 두 분이서 엄청 친한 사이처럼 보이던데 막 팔짱도 끼고 있고. 그냥 어떻게 알게 됐어. 그런데 형님도 진짜 너무하세요. 그렇게 유명한 감독님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저희한테는 언질 한마디도 없으실 수가 있어요? 진작 알았으면 바로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건데. 왜? 도련님 일이 잘 안 돼? 공모전 투고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운이 없는 건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운칠기삼이라더니 어쩜 그렇게도 운이 없는지. 그리고 동서는 의자를 끌어다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면서 양손으로 제 손까지 덥석 붙잡더라고요. 솔직히 앞에 영화 말아먹은 것도 태수 씨 탓 아니에요. 그이 실력은 좋은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를 써서 갖다 들이밀면 뭐예요? 감독이 영화를 그따위로 발로 찍는데 당해낼 재간이 있어요? 영화 안 팔리면 시나리오 탓이나 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요즘 태수 씨가 새로 쓰는 장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르에 요즘 제일 뜨고 있는 감독이 바로 김효진 감독님이에요. 형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전작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은 감독님 편하신 시간대로 저희가 언제든지 맞출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전작들을 화려하게 말아먹다 못해 이제는 공모전에서도 계속 떨어지는 그 실력을 가지고요. 이렇게 간절한 모습은 참 새삼스럽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깔보더니 동서에게도 이런 면이 있기는 하구나 싶었고요. 한편으로는 우스웠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동서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달라진 것이라고는 우리 집이 잘 살게 되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내 주변 지인들이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점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효진 언니를 알게 된 것도 사실은 도시락 가게의 공이 컸습니다. 배우들 사이에서 저희 가게가 입소문을 타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자연히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아름아름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개를 주고받고 하던 것이 효진 언니를 만나게 된 계기였죠. 배우가 포장을 해간 도시락을 함께 먹다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며 언니가 저희 가게로 직접 연락을 해왔거든요. 대량 주문도 혹시 가능하냐고 하면서요. 집이나 직장 원하시는 장소로 어디든지 배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언니가 집으로 배달을 원했었고요. 그런데 마침 사는 곳까지 바로 근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한 동네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감에 자주 마주치다 보니 언니와 저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요. 미안한데 그 부탁은 거절해야겠어. 언니랑 나는 이런 거 부탁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형님, 제가 지금까지 형님한테 어디 이런 부탁 드린 적 있어요? 정말 놓치기 아쉬운 기회라서 이래요. 저희 영화업계가 실력만으로는 힘들어요.
이렇게 다 소개로 학연, 지연, 혈연까지 다 동원해가며 들어가는 판이라고요. 저의 거절에도 동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좋게 말해서는 돌아갈 생각이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설령 할 수 있다고 해도 동서가 하는 부탁은 들어주고 싶지가 않네? 동서는 이 말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말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거든요. 동서는 입술을 깨물고 잠시 파르르 떨더니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형님한테 안 좋은 소리 했던 것 때문에 아직도 기분 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이유는 나보다 동서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런 거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형님.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미호나 고우나 한 식구잖아요. 태수 씨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동서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사람 가려서 차리는 그 예의가 원래 동서 성격이고 이틀 전에 보니까 아직도 변한 게 없던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직도 자꾸 말꼬리를 잡고 그러세요?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언젠가는 본인 행동과 태도 때문에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 내 대답은 똑같으니까 이만 돌아가. 형님! 자리에 앉아 한참을 시근덕거리고 있던 동서는 곧 가방을 챙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동을 나갔던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멀리서 동서를 본 것 같은데 맞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잘했다며 짧은 한마디를 내뱉고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 인간들 생각은 잊자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본인이 내뱉은 말과 행동은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아마도 한참 늦은 이후일 테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우연히 동선의 소식을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아직도 일이 안 풀려서 그냥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모전도 번번이 떨어지기를 반복해서 술만 마시면서 동서와 다투느라 사이도 멀어졌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